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암은 여전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일명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도 어렵고요.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진 바로 췌장암입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요, 췌장암의 진단 그리고 생존율을 높여주는 최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담췌외과의 전현정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학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유독 간담췌외과에서 좀 등장인물이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거나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담췌외과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담췌외과는 간, 담낭 및 담도 그리고 췌장에 양성 혹은 악성 질환이 생겼을 때 수술로 치료를 시행하는 과입니다. 가장 흔하게 수술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있고 그 외에도 간암 수술, 담낭암 수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췌장암 수술까지 고난이도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인 췌장암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 췌장이라는 장기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해 주신 자료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췌장은 앞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십이지장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담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췌장 뒤편으로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췌장은 몸속 깊숙이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췌장의 기능은 대부분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음식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슐린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을 통해서 혈당을 높여서 우리 몸의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소화액을 분비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습관 가운데 빨리 워낙 드시다 보니 평균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빨리 드신다는 건 아무래도 덜 씹고 삼키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 씹는 기능이 췌장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덜 씹고 빨리 먹는 것은 췌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큰 음식물 덩이가 위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췌장에서 더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됩니다. 또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혈당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 분비도 빠르게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과 연관관계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무조건 소화제부터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소화제가 췌장의 기능을 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소화효소를 포함된 소화제를 복용하면 췌장이 나중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소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췌장 소화효소는 아주 극소량입니다. 특별히 성인이 만성 췌장염과 같은 질환이 없다면 그것보다 수백 배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극소량의 소화효소를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췌장이 소화효소 생산을 중단하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쓰림이 지속된다고 소화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위궤양과 위암과 같은 질환들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종양을 암의 씨앗이라고 앞서 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양성 종양도 있고 또 뭐 악성 종양 이렇게 다양합니다. 암세포 특성에 따라서 이 췌장암도 다양하게 또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이란 원칙적으로 췌장에 발생한 모든 암종을 뜻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은 췌장관선암을 뜻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췌장암도 사실은 췌장관선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관선암이란 췌장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서 소화효소를 길에 흘려내보내는데 그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췌장관이라고 하고 거기서 생기는 암종을 췌장관선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췌장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신경내분비 종양과 선포세포 암종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통계 사업에서 발표한 췌장암 발생률입니다. 매년 3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작년 한 해에는 약 8,8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췌장암 빈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18명 환자가 발생해서 남성암 8이라고 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10만 명당 17명 정도 발생하여 여성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만 해도 이 췌장암이 서양의 병이다, 서양의 암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엔 또 우리나라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지방, 고칼로리, 붉은 고기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당뇨와 비만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뇨와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췌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췌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진단 기술과 또 건강검진 확대 때문에 췌장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사례가 늘어서 이것이 췌장암 발생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암만큼 또 무서운 질환이 없을 텐데요. 이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를 그래프로 준비해 오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다음은 주요암 5년 생존율 추이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과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현재 생존율이 확연하게 상승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췌장암은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관찰됩니다. 물론 생존율 상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5년 생존율은 8.4%였지만 현재는 생존율이 15.9%로 보고되어서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관찰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췌장암을 병기별로 나누어서 생존율을 관찰했을 때 암이 주변에 퍼지지 않고 췌장에 국한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47.2%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1, 2기 환자는 5년 생존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암은 췌장암이 생기기 직전의 병변을 말하는데 사실 이때 사진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증상 또한 없기 때문에 환자가 검진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극초기는 암세포가 1cm 미만인 경우를 나타내고 이 경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8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상검사에서는 췌장암의 병변이 거의 보이질 않고 약간 늘어난 췌간 정도만 관찰되어서 이것으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췌장암은 2cm 미만의 암을 말하는데요. 저기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2cm가 미만의 췌장암이라 할지라도 벌써 암세포 하나가 췌장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췌장암이라도 초기에 암세포가 췌장을 빨리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영상 검사에서 결절이 보이고 확장된 췌간이 관찰되고 환자분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기가 됩니다. 중기와 말기가 되면 확연하게 사진에서 종양이 관찰되고 혈관이 침범된 소견이 보이고 이때쯤 되면 환자분이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극초기와 초기에서 중기와 말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라고 주변 장기로 전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진단 당시에 오직 20%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IT 회사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2012년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암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인데요. 교수님, 최근 5년간의 췌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작년에 국가암 통계 사업에서 발표된 거에 따르면 한 해 췌장암 발병률이 8,40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이 무서운 암, 췌장암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또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황달이 있으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췌장암은 증상이 잘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던 어르신은 갑자기 식욕이 없으시고 체중이 막 감소하셔서 병원에 가보셨는데 그게 췌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IT 업계 최고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도 못 이겨낸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 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술, 담배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CT나 MRI를 받아보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잠을 푹 자려고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 갑자기 당뇨가 생겨도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사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당뇨가 첫 발병, 첫 진단되신 분들은 특히나 췌장암을 조금 더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평생 당뇨 유병 기간을 오래 앓았던 분들도 췌장암 위험도가 있습니다. 평소에 당 조절이 잘 되었던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당 조절이 안 된다 싶으시면 저희가 췌장암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몇 분들은 잘 관리하다가도 혈당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던데 이럴 땐 병원 가는 게 최우선일까요? 병원을 한번 와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약제를 조절함에도 분명히 충분히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당 조절이 안 되면 췌장에 병변이 생겼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췌장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췌장 하면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아무래도 췌장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분은 췌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만성 췌장염이라는 것 자체가 췌장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염증 세포가 비정형 세포가 될 수 있고 그중에 일부가 암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을 진단받으면 1년 이내에 췌장암 발병 위험도가 한 6배까지 올라갑니다. 있나요? 예. 그리고 또 만성 췌장염의 주된 원인이 음주이거든요. 술 자체도 역시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다 보니까 만성 췌장염은 직간접적으로 췌장암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췌장염을 앓고 있다, 많이 진단받았다면은 절주를 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변의 색깔이 흰색이거나 회색을 띌 경우에는 무조건 췌장암이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이 회색깔로 변하는 것도 췌장암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 머리 앞쪽에는 12지장이 있고 12지장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담관을 막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담즙이 하는 역할은 변을 갈색으로, 그러니까 정상 변의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췌장 머리암 때문에 담즙이 나오지 않게 되면 변 색깔이 회색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담석증이 생긴 경우에도 아니면 다른 담도 질환에도 변이 회색깔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췌장암도 간 이식처럼 건강한 췌장을 이식받으면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정말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식은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췌장암을 진단하면 이미 미세암 전이가 혈액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세 전이는 췌장을 단순히 교체한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췌장암은 발견이 또 늦고 전이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치명적인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는 연령, 가족력, 그리고 무록이라 불리는 췌장 낭종과 당뇨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췌장암의 발생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 췌장암이 진단되는 시기는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고
60대에서 30.1%, 70대에서 29.7%로 보통 60, 70대에 많이 진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로 봤을 때는 60, 70대에 높게 나타나는 수치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췌장암이 나이 든 환자에게 더 흔하고 또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는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우선 나이가 들게 되면 췌장세포도 나이가 들게 되고 돌연변이에 취약해서 암세포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도 저하되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당뇨와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기 때문에 췌장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제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실 때는 말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통증도 극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췌장암이 통증에 취약한지도 궁금하고요. 증상이 초기엔 나타나지 않고 왜 말기쯤 돼서야 이게 드러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췌장 주변으로는 주요 혈관과 신경들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암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극심한 신경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은 몸속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주변 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암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야만 주변 구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라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췌장암 관련해서 여러모로 환자들 또 일반인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면 본인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때는 발병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췌장암은 주로 50대에 발병을 하는데요. 따라서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그것을 의미 있는 가족력으로 봅니다.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한 부모, 형제를 포함한 직계 가족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85세까지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7%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평생 췌장암에 걸릴 확률을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위험도는 한 4배 정도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세 이후에 발병을 하였다면 췌장암 가족력이 2명 정도 있을 때 저희가 의미 있는 가족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췌장암이 발생한 직계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세까지 췌장암에 걸릴 평생 위험도가 9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와 췌장암의 연관성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췌장암 환자에서 약 절반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뇨가 있다고 모두가 췌장암을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단순히 확률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해의 췌장암 환자 수를 10,000명이라 가정하고 전국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0.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해서 췌장암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에서 새로 발생한 당뇨는 위험합니다. 3년 이내에 췌장암 위험도가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요. 50세 이후에 당뇨를 첫 진단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췌장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네. 평소에 잘 조절되던 혈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강검진이 발달함에 따라서 췌장에 물혹이 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췌장의 모든 물혹이 췌장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끈끈한 점액질을 포함한 점액성 물혹인 경우에는 추후에 췌장암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췌장의 점액성 낭종에는 점액성 종양과 췌관 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은 췌장암의 전암성 병변입니다. 따라서 발견하셨을 때 의료진과 상의해서 수술적 절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앞서 60, 70대 고령의 환자들에게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위험 인자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많이 축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췌장암의 위험 인자지만 교정 가능한 원인들은 첫 번째로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성이 2배 정도 증가하고 모든 췌장암의 원인 중 2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이상 금연을 하였을 경우에는 췌장암 위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찍이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비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암이 20% 확률로 증가합니다. 만성 췌장염은 진단 후 2년 이내에 췌장암이 16배까지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은 음주입니다. 따라서 만성 췌장염에 진단된 환자분은 반드시 금주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소주 기준으로 하루 3잔 이상의 음주를 할 경우에는 췌장암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주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익힌 붉은 고기, 햄과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의 경우에도 췌장암 위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발생률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췌장암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생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를 확률을 계산하면 과거에는 0.8%였지만 최근 1.7%로 약간 상승한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기 검진을 권하는 경우는 평생 걸릴 위험도가 5% 이상이 되어야만 정기 검진이 유의미하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정기 검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췌장암의 고위험군, 앞서 말씀드렸듯이 50세 이전에 췌장암 진단받은 가족력이 1명 있거나 50세 이상의 췌장암 가족력이 2명 이상인 경우와 또 흡연, 당뇨, 비만과 같은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점액성 낭종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췌장암의 위험 인자를 가진 고위험군들은 본인의 신체 변화에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췌장암을 저희가 의심하고 바로 내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으로는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복부 통증은 명치 통증이고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며 누웠을 때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증 양상이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진통제에 반응이 없다면 반드시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달이 있는데 췌장은 머리 앞쪽으로 십이지장이 위치해 있고 이 십이지장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 흘러내려와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췌장 머리암이 십이지장과 담관을 압박하게 될 경우에는 담즙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입니다. 또한 이 담즙은 저희 정상변 색깔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담즙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색변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황달과 회색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 달 사이에 내가 특별한 노력이 없었는데 본인의 체중의 5% 이상이 감소된 소견이 확인되거나 소화장애, 속이 더부룩하면서 특히 지방변과 같은 기름기 있는 변을 지속적으로 본다면 췌장암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당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후에 첫 진단된 당뇨거나 평소 잘 조절되던 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췌장암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상 중에 피부 가려움증도 췌장암의 증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또한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췌장 머리암의 경우에는 담즙 배출을 저해하는데 이 담즙이 몸에 쌓이게 되면 피부 가려움증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가려운 환자들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때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보통 눈동자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려움증은 췌장암 의심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제 이해되는구나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허리나 등의 통증 때문에 척추 질환을 의심해서 정형외과를 가셨던 분들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환자분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외래에도 몇몇의 환자를 보기도 했는데요.
췌장이 등 허리뼈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커졌을 때 이 등 허리뼈를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 허리뼈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췌장의 몸통과 꼬리암 같은 경우에 이 등 허리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췌장의 위치를 말씀하실 때 워낙 깊숙이 자리한 장기이고 오히려 등 쪽에서 열면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진단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까? 췌장암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는 우선 조형증강 복부 CT가 우선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대개들 복부 초음파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췌장은 앞쪽으로 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하는 것은 위에 가려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검사는 조형증강 복부 CT입니다. 다만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복부 MRI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시경 초음파가 있는데 이것은 위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서 위 내시경을 하면서 위 뒤쪽에 있는 췌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검사이지만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필요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이 워낙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종양 수치가 높다고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CA199라는 것은 췌장암의 유일한 혈액 종양 표지자입니다. 다만 이것은 췌장암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폐질환, 황달, 간경변, 대장염, 부인과 질환에서도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 증상 없이 아무 이유 없이도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더니 아무 이유 없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은 70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을 다시 재검을 했더니 6개월 후에도 여전히 1.1%의 환자에게서는 상승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저희가 재검을 해보고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양 표지자 수치의 양성 예측도는 0.9%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췌장암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췌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병원을 찾은 60대의 환자. 지난 5월 말경에 왼쪽에 꼬리가 조금 결리고 아빠가 동네 병원에 내원하게 됐고 상급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큰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꼭꼭꼭 찌르고 두 번째 이틀은 마치 어디엔가 물린 것처럼 통증이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정환 씨를 괴롭힌 왼쪽 복부의 통증. 췌장암이 보내는 위험 징후였다. 췌장 뒤편으로 신경 줄기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될 경우에 그 암들이 신경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복부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따라서 복부 통증이 췌장암의 주요 신호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생긴 통증은요, 주로 명치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누웠을 때 더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등 쪽으로 방사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사실 아랫배는 췌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난소나 맹장,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 그 CT 찍은 거 보니까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 췌장 주변으로 물이 조금 고일 수는 있는데 크게 나쁜 소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피검사 결과도 괜찮고 물도 많이 안 고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있는 소견은 아닙니다. 환자분은 췌장의 몸통과 꼬리 사이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췌장, 몸통, 꼬리 절제술을 하고 또 꼬리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고 또 췌장암의 임파선 전이가 비장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비장도 같이 동반 절제했습니다. 환자가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상태인데요. 이번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검사하셨을 때 당뇨가 진단됐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 1기를 판정받은 이정환 씨. 췌장의 부위와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지 약 일주일이 경과한 지금 환자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다행히 수술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행한 CT에서 특이 소견 없고 췌장 주변으로 췌장염이나 아니면 췌장염 때문에 생기는 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은 수술하고 필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근력 운동해서 근 감소가 예방해야 되고요. 또 적절한 식이 섭취, 단백질 섭취 같은 걸 해서 영양 관리가 되어야 향후에 항암 치료할 때 환자분이 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섣부른 포기와 절망 대신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정환 씨는 앞으로 의료진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날을 꿈꾼다. 수술 집도하신 교수님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해가 시킨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자가 일단 정해진 날짜에 외래를 꼭 방문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정말로 회복이 잘 되었는지 외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가 치료가 잘 되었다 판단이 들고 또 향후에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췌장암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췌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보통 다른 암의 경우에는 그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곤 하잖아요. 췌장암도 그러한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췌장암의 치료는 췌장암의 완치를 위해서 수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대상은 전이가 없고 주위 혈관에 대한 광범위한 침범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요법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항암 보조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술 전에 선행 항암요법으로 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국소 진행암의 경우 암을 줄여서 근치적 수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외에 기타 장기의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항암요법을 보조적으로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선 요법이 있습니다. 이때 방사선 요법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항암제와 병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에 국소적으로 암세포가 있으면 그 국소 부위에 방사선을 쏘아서 치료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 치료가 있겠습니다. 절제 가능성에 따라서 췌장암을 분류해 보면 암세포가 혈관이랑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을 때 저희가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암세포가 혈관을 절반만 닿아 있을 경우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고 하고 암세포가 혈관을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과 국소 진행성 췌장암은 우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저희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항암제를 권유하면 많이 실망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췌장암이 수술을 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항암 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선행 항암요법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췌장암은 2cm보다 작은 사이즈에서도 암세포가 벌써 혈관으로 침투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혈액 속으로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이 잠복 미세 전이에 대해서 조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항암제가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우리가 더 췌장암 세포를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의 그림은 제가 썼던 연구 주제인데요. 이 그래프의 우측 위쪽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했던 환자분과 수술을 하고 항암을 했던 환자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치료 성적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을 나타냈습니다. 네, 항암이냐 수술이냐 이 치료의 선후는 있겠습니다만 췌장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은 불가피하다라는 설명까지 앞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수술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의 수술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췌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어지고 췌장 머리는 앞쪽으로 12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 머리암의 경우는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췌장 몸통과 꼬리는 뒤쪽으로 비장과 연결되어 있고 임파선 전이가 비장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췌장 몸통과 꼬리암의 경우에는 최채미부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췌장 머리암의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췌장 머리암의 경우에는 십이지장과 췌장 그리고 담관, 담낭 모두를 절제하는 공격적이고 큰 수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십이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와 소장을 연결해줘야 되고 췌장 몸통과 꼬리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6시간 이상의 수술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대적이란 것은 췌장 몸통 꼬리암에 비교해서 상대적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무섭다고 수술을 피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면 췌장 몸통 꼬리암은 그냥 췌장 몸통과 꼬리를 비장을 포함해서 단순 절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건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장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비장이 제거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방 접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재건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췌장 머리암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합병증이 관찰됩니다. 췌장암 단계에 따른 치료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절제 가능한 췌장암은 우선은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다 하더라도 보조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의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병기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소 진행성과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 반응 평가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췌장암은 수술과 항암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췌장암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네.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서도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어쨌든 수술을 통해 췌장을 이렇게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췌장의 그냥 일반적인 그 기능도 좀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뭐 예를 들면 소화 효소나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 기존의 기능에 좀 무리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췌장 머리암을 자르게 될 경우에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큰 음식물을 한 번에 섭취하지 못한다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 소화 효소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지방변을 보거나 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 있는 음식들이 흡수 장애가 일으켜져서 영양 쇠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고용량의 췌장 소화 효소가 포함된 소화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췌장 절제술로 인한 발생하는 당뇨의 경우에는 충분히 약물 조절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췌장암 치료의 필수적인 수술을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모로 저희가 단계별, 부위별 치료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 사례 직접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환자분은 80세 고령의 환자였고 15년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던 환자였는데 최근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146cm에 45kg으로 아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복부 CT 검사에서 췌장 머리에 3cm 정도의 혹이 보이고 췌간이 확장되어서 췌장 머리암을 의심했습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 췌장암을 확인했고 펫CT에서 기타 장기에 원격 전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복 췌12지장 절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사진인데요. 12지장과 담낭, 담도, 췌장 머리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큰 혈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적으로도 3cm 혹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12일째 퇴원하였고 최종 병기는 3기가 나왔습니다. 수술 후 2달째에 항암 투여 시작해서 현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는 췌장암이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췌장암 진단됐을 때 이 수술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들 하십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왜소한 체격을 가졌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셔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치료에 앞서서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55세의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는 과거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인 환자였습니다. 매년 복부 MRI를 실행하였었는데 이 복부 MRI에서 췌장 꼬리 췌관에 경미한 확장 소견이 보여 내원하였습니다. 췌장 꼬리의 췌관이 저렇게 하얗게 커져 있는 것은 보이지만 특별히 췌장에 다른 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부 MRI만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했었는데 내시경 초음파에서도 췌관이 확장된 것 외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습니다. PET-CT에서도 암과 같은 다른 병변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종양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환자분은 이전에 대장암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췌장암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의 후 복강경 최미부 비장 절제술을 시행했었고 제가 수술을 시행하고 검체를 육안적으로 관찰해도 늘어난 췌관 이외에는 다른 종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8일째 환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을 하셨고 최종 병기는 췌장암 1기가 나왔는데 암세포 사이즈는 0.2cm로 나왔습니다. 예. 초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상 검사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췌장암의 수술 예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관리나 재활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신체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이 췌장암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에서 말하는 근육이란 저희가 허리 레벨에서 측정되는 코어 근육을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말하는데 앞에서 있는 사진 경우에는 근감소증이 관찰됩니다. 근감소성 비만은 이렇게 근육은 감소되어 있으면서도 노란색 영역에 내장 비만이 증가된 환자분들을 뜻합니다. 이 근감소증과 근감소성 비만은 췌장암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 또한 췌장암 수술 후 예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를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가 25.5 미만이거나 아니면 지난 3개월간의 체중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그리고 평소 먹는 음식 섭취량에 비해 지난 한 주 음식 섭취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은 골절이나 폐렴과 같은 다른 질병을 앓았는지를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수술 전에 마시는 영양제 치료를 먼저 도입하기도 합니다. 점수가 너무 높고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아무리 췌장암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합니다. 이처럼 환자분들이 췌장암 수술을 앞두면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부터 수술 전날까지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저항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목표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70% 정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력 저항 운동은 간단하게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의자 뒤에서 하프 스쿼트,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과 손을 가슴에 유지한 채 앉았다 일어서기 정도의 동작입니다. 저희 췌장암 진단은 보통 60, 70대 환자분들이 많이 진단이 되고 최근에는 80세 이상의 환자분들도 많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근력이 쇠약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저항 운동이 나중에 췌장암 수술의 예후를 좋게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수술 예후를 위해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환자 예후나 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뭐 개복을 하지 않는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췌장암에도 이런 수술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복부 한가운데를 길게 절개하는 개복 수술을 많이 시행했었는데 최근에는 가능한 절개 부위를 작게 줄여서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종류로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 로봇과 복강경 수술은 우선 배에 구멍을 뚫고 그 뚫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로 보면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개복해서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이고 아래 사진은 동일한 수술을 복강경을 이용해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처럼 작은 절개 부위를 가지고도 똑같은 췌장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 시기까지 단축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복술과 비교해서 합병증, 사망률, 생존율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 수술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는 물론이고 가족, 즉 보호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화 기능도 많이 약해진 상태다 보니 신경 쓸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췌장암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량씩 천천히 나누어 먹는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데요. 췌장암 치료는 수술하고도 항암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고기 같은 것들이 췌장암 재발을 염려하여서 환자분들이 고기를 완전 절제하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오히려 앞서 보았던 근감소증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내 몸의 건강 이상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췌장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작년 겨울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은 후 수술까지 받은 6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수술 받은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요, 일반 식사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췌장암 수술 후에 삼겹살 같은 육류를 먹으면 암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수술 받고 6개월 지난 시점에 딱 그 시점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이전처럼 일반 식사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신호가 온다는 것 자체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삼겹살 같은 육류를 먹는 게 췌장암 재발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생기고 또 당 조절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이제 췌장암 재발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완전히 절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볍게 적절히 조절하는 선에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생선회나 육류 중에 생고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괜찮은가요? 복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질문을 꽤 많이 주시는데요. 암 환자도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게 암 환자에게 더 위해가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잘 못 드시거든요. 드시고 싶어 하시면 저는 격려하는 편입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딱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길 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요, 췌장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한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진단 당시 수술이 어려워 국소적으로 암 종양을 제거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을 권하셔서 한창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췌장암 방사선 치료 중에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한동안 격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 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저희가 방사선 물질을 환자 몸에 주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췌장암에서 주로 하는 방사선 치료에서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2년 전에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보낸 40대 아들의 사연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을 갖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췌장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복부 부분이 이유 없이 통증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더 심해져서요, 어떨 때는 잠을 잘 때도 자연스럽게 못 자고 새우잠으로 잘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주변의 말로는 바로 누웠을 때 복부 통증이 더 심하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분 혹시 췌장암 아닐까요? 이게 가족력도 있잖아요. 네, 단순히 통증 하나만으로 우리가 췌장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근데 췌장암에서 생기는 복부 통증은
누웠을 때 심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췌장 뒤쪽에 신경줄기가 지나가는데 누웠을 경우에 그 신경줄기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누웠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환자분이 또 췌장암 가족력도 있으시고 또 나이가 40대이시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면 췌장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사를 하실 때는 조형 증강, 복부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CT가 안 된다고 하면 복부 MRI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췌장암 진단받은 분들이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신경 차단술 주사까지 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TV 메디컬 학습 오늘 이 시간에는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연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췌장암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수술을 많이 무서워하시지만 과거보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합병증률이 매우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로봇과 복강경 수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작은 절개 부위로도 췌장암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항암 약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판단됐던 환자분들이 다수에서 수술이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췌장암 여느 암에 비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인데요. 위험 인자들이 오랜 시간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가족력 있는 분들은 정기 검진 통해서 이 암의 씨앗을 조기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간담체외과의 전현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췌12지장 절제술을 했던 환자분인데요. 제 1번 환자인데 이제 환자분이 3개월마다 제 외래로 오시는데 할머니가 꼭 새벽에 저를 주시겠다고 텃밭에 나가서 상추랑 고추랑 뭐 이렇게 씻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냉이를 받고 여름에는 오이를 받고 이 계절의 흐름을 환자를 통해서 저는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진료실 안에만 있었고 병원 안에서만 있어서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잘 느낄 수도 없는데 그 새벽에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서 상추를 따오는 게 항상 까만 비닐봉지에 이렇게 상추를 들고 오시는데 그거 보면 정말 내가 외과를 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시작하고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췌장암을 간편하게 혈액 검사만 해서 발견해보면 어떨까. 이게 왜냐하면 워낙 CT, MRI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비용이 일단 비싸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접근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혈액에서 췌장암을 피 한 방울로 간편하게 딱 뽑을 수 있는 그런 표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